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차태성. 짠. 예스. 네. 자, 우리가 현대사 지금 들어왔는데요. 정말 저는 현대사는 정말 기적의 역사다. 사실 이 부분은 전 국뽕옵니다. 이런 역사가 없어요. 정말 그 짧은 단기간에 이뤄낸 역사입니다. 사실은 이제 역사를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우리 민주주의 역사 오늘 지금 배울 내용인데 되게 황당해요.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요. 왜 이따위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서구 유럽 선진국의 그 민주주의 역사가 대략 한 300년입니다. 300년이라는 시간을 거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이거를 한 5, 60년 만에 다 헤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긴 한 300년 동안 해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5, 60년 만에 해치우니 말도 많고 탈도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그 내용들이 좀 어이없고 황당할지라도 어쨌건 우리는 하나씩 그러한 것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지금 세계에서도 정말 유례가 없을 정도의 어떤 민주주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써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 집중해서 좀 보시라라는 말. 정말 우리 자랑스러운 민주주의의 역사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요 정부 순서들 한번 볼게요. 이승만 정부, 장면 정부,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아이 참, 여러분들 이게 저는 그냥 삶이었거든요. 삶 속에 있는 그런, 왜냐면 저도 대통령을 뽑고 이제 그랬으니까. 근데 역사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좀 이렇게 어려운가 봐요. 그게 좀 이렇게 좀 차이가 나네. 어쨌거나 그 정부별로 우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 내용을 보면서 그 과정 속에서 있었던 민주화 운동,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민주주의 역사, 일단 독재가 있었고요. 그 독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싸웠고요. 그 과정 속에서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항쟁이라는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성장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기억해 놓으시고요. 여러분들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승만 정부 초대 정부죠. 이승만 정부 여당은 자유당입니다. 여당도 한번 키워드가 되니까 좀 기억을 좀 해놓으세요. 자유당 나오면 이건 이승만 정부입니다. 자, 일단 이 이승만 정부는요 어떻게 출범했냐면 우리 배운 거예요, 복습한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나죠? 50총선, 50총선 통해 가지고 국회의원들을 뽑았고 그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헌법에 의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됐다 그랬죠? 바로 그겁니다. 그 제헌헌법의 내용이 대통령제를 어떻게 뽑느냐. 간선제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간선제. 국회에서 뽑는 거예요. 지금은 대통령을 우리 국민이 직접 뽑는 직접 선거, 직선제지만 이 당시에는 간선제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면서 이제 이 이승만 정부가 출범을 한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 이제 뭐 김구라든지 뭐 이런 인물들은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거든요. 그래서 이승만이 압도적인 지지를 얻으면서 이승만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된 것이죠. 이때 이제 이 대통령은요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이제 뽑는 거예요. 뽑는 건데 이 제헌헌법을 만들었던 제헌의회, 제헌국회죠. 이 제헌국회의 임기는 2년이었어요. 2년이었습니다. 2년. 2년, 왜냐면 이건 이제 원래 이제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몇 년이에요? 4년이잖아요. 그죠? 근데 처음 그 국회의원들만 이제 헌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주 임무라서 2년으로 짧았습니다. 이제 2년이 끝났고 이제 1948년에 이제 시작했으니까 이제 2년 뒤니까 50년. 50년에 다시 총선을 치른 거예요. 국회의원을 다시 뽑기 위해서.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50년 총선에서 이승만을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이 대거 떨어졌어요. 이승만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대거 국회에 들어온 거라. 자, 그러면 지금 대통령을 어디서 뽑는 거예요? 국회에서 뽑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통령 됐잖아, 지금 이승만 정부가. 출범했잖아? 근데 1950년 총선에서 이승만을 지지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대거 국회에 들어왔어. 자, 그럼 이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죠. 왜냐면 국회에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뽑는 건데 국회의원들이 이승만을 지지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대거 들어왔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러면 물러나면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약속이에요. 룰이 있으면 그 룰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승만 정부는 그 약속을, 그 룰을 지키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사실은 우리 민주주의의 그 건강함이 상실된 거죠. 굉장히 아픈 부분인 거예요. 비록 우리가 짧은 역사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쭉 발전시켜 왔지만 그 과정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픈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아픈 부분들의 대부분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저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옳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런저런 변명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합리화될 수 있거든요. 그냥 약속이 지켜지면 약속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 지금 정치인들도 보면 뭔가 분명히 약속을 했거든. 근데 막 손바닥 뒤집어. 나 그런 거 짜증나. 진짜 짜증나요. 그런 사람들은 뽑히면 안 돼. 우리 유권자들이 기억해야 돼요.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그 사람을 떨어뜨려야 돼요. 자꾸 뽑아주면은 안 돼. 어쨌건 이승만 정부가 지금 이렇게 룰대로 지금 안 하려고 하는 거야. 더 하고 싶은 거지.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더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룰을 바꾸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개헌을 하는 겁니다. 1차 개헌이 이제 바로 나온 건데 1차 개헌을 이제 우리 다른 말로 발췌 개헌이라고 그래요. 발췌라고 하는 말 알죠, 여러분들? 뭐 이렇게 발췌한다, 뭐 뽑는다, 라고 하는 거. 이 발췌가 뭐냐면, 그러니까 대통령제에서 좋은 거 뽑고 발췌하고, 내각 책임제에서 좋은 거 뽑고, 그러니까 대통령제와 의회, 예? 거기서 중요한 거, 좋은 것들만 뽑아가지고 만든 그 개헌안. 내용은 좋아요. 내용은 좋은데 이 발췌 개헌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직선제라는 거예요. 직선제라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왜 이승만 정부가 그러면 간선제가 아닌 직선제를 선택했을까? 뭐 너무 당연한 거죠. 왜냐면 국회에서는 지금 이승만 지지하지 않는 세력들이 대거 들어왔기 때문에 당선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누구한테 묻겠다. 국회의원들이 아닌 국민들한테 직접 묻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6.25 전쟁 중이었어요. 6.25 전쟁 중이었어요. 왜 전쟁 중에는 장소를 바꾸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나라도 그럴 것 같아. 어쨌거나 저 리더가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그 리더를 바꿔? 불안할 것 같아요. 일단 전쟁 끝낼 때까지는 그냥 가자. 이게 좀 일반적인 모습이 아닐까요? 그 심리를 노린 거예요. 그래서 룰을 바꾼 거예요. 대통령 직선제로 가자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대통령 직선제를 가려면은 그 개헌을 이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개헌 이거 동의해 준 사람도 누구예요? 국회의원들 아니야. 근데 국회의원들이 이승만 지지 안 해.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국회의원, 이게 바로 이제 부산 정치 파동이라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초퇴근하는 그 차를 막아가지고 그 차를 통째로 들고 포크레인을 이용해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지하 고문실에서 엄청 협박하고, 야 이거 통과시킬 거야 안 시킬 거야? 안 해? 너희들 가지고 내가 가만히 안 둬둔다. 뭐 이런 식으로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억지로 통과를 시킵니다. 이때도 이게 보면요, 이게 비밀 투표가 아니에요. 예. 찬성하는 사람 일어나시오. 주위에 막 깡패들 경관들 막 있는 상태에서 찬성하는 사람들 일어나시오. 뭐 보이는 거야, 누가 찬성 누가 반대하는지가. 이런 식으로 밀어붙인 게 바로 부산 정치 파동.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결국 이걸 그냥 통과시켜버려요.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 1차 개헌을 했고 그 결과 대통령의 당선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초대 대통령이 한 번, 그리고 이렇게 발췌계 두 번 된 거예요. 대통령은 두 번까지밖에 할 수가 없어요. 예, 한 번 선거 나와가지고 한 번 더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딱 두 번, 인기가 좋으면 두 번까지 할 수 있는 거. 미국도 그렇잖아요. 미국도 4년. 트럼프가 4년 하고 끝났잖아. 그죠? 예. 두 번 더 할 수 있어요. 두 번. 자, 문제는 뭐냐면 두 번 했잖아.
두 번 했다고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헌법에 약속이 이렇게 나왔어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간단한 거예요. 안 해야 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라고요. 그런데 또 집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그 약속 룰을 또 바꿔요. 정말 이런 게 제일 좀 속상해요. 예. 민주주의가 약속을 지키는 건데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게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바꿨냐면 이게 2차 개헌이에요. 2차 개헌이 뭐냐면 이게 4.4.5입 개헌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4.4.5입은 뭐냐면 왜 이게 반올림 그리고 버림이에요. 4 이하면 버리고 5 이상이면 올린다. 반올림 법칙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2차 개헌의 핵심은 뭐냐면요. 나 이거 민망해 죽겠어.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이승만 대통령이죠.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다른 사람은 또 아니야. 또 초대 대통령 한해서야.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 그러니까 두 번 아니라 죽을 때까지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2차 개헌의 핵심이야. 자, 그런데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라고 해서 부결됐어요. 이거는 국회에서 통과 안 시켜준 거 부결됐어요. 이 법안은 부결되었습니다. 땅땅땅. 네, 끝났어요. 끝났어.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분명히 끝났거든. 망치 때리고 끝난 거야. 그런데 며칠 뒤에 이건 부결된 거 아니다 라는 어느 수학자의 논리를 끌고 와요. 뭐냐면 203명 거기서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개헌안이 통과가 돼요. 그러면 203명의 3분의 2 이상이면 계산을 해보세요. 몇이 나오냐면 203의 3분의 2 이상은 135.333이 나와요. 그러니까 203명의 3분의 2 이상이 나와야 통과해요. 그러니까 135.333이니까 몇 표가 나와야 통과지? 이거 초등학생도 풀 수 있는 거 아니야? 136표가 나와야 통과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뚜껑을 열었더니 135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부결됐어요. 그런데 대박. 4.4.5입 논리를 들고 오는 거예요. 4.4.5입. 무슨 말이냐면 원래 사람은 소수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의 논리는 이거예요. 나는 1이야. 나의 0.3이 뭐야? 그게 존재가 돼? 그건 또 그래. 나는 완전체잖아. 나는 1이지. 나의 뭐 0.3 이런 게 존재하지. 사람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나는 그냥 늘 1이지 뭐. 그죠? 그 논리를 갖고 와가지고 135명의 0.3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소수점은 4.4.5입 원칙에 의해서 버리거나 올려야 한다. 근데 0.3이니까 버리는 게 맞다. 즉 203의 3분의 2 이상은 135명이다. 그걸 또 가만히 듣고 보면 또 그럴듯해. 어디서 이런 기괴한 논리를 들고 와가지고 부결되었던 표를요 다 뒤집어서 가결을 시켜버립니다. 우와, 이거 황당하죠.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이 됐다요. 3번 된 거야. 정말 놀라워. 자, 하지만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국민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아집니다. 자유당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했냐면 반공체제를 강화하면서 이 문제를 덮어버리려고 그래요. 자기 정적들을 그냥 간첩으로 낙인 찍어버리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 진보당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진보당 당수가 이 조봉암이라는 그 인물이었는데 이 조봉암의 진보당의 그 평화통일론이 있어요. 근데 이 당시는 평화통일을 이야기하면 안 돼. 평화통일은 곧 바로 북한 빨갱이들의 주장과 유사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지금은 평화통일을 얘기하잖아. 그죠? 근데 이 당시 평화통일은 그런 개념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거 북한의 논리다. 라고 해서 조봉암을 사형까지 시킵니다. 이 조봉암이 대통령 선거에도 나왔던 인물이에요. 이승만과 함께 라이벌 관계로 붙었던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그 인물을 사형을 시킵니다. 와, 이거 너무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놀라운 건 뭐냐면
시간이 아주 흘러서 나중에 요 근래에 이 조봉암은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뭐야 이거? 사람을 죽여놓고 무죄라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땅의 민주주의 역사를 얘기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연속입니다. 연속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비판적인 세력이 었던 경향신문 폐간. 그냥 막 언론 찍어 누르고 그냥 라이벌 있으면 죽여버리고 막 이런 모습들이 막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정권을 유지하는 거야. 이게 뭐가 의미가 있냐고. 진짜 이렇게 해서 정권을 유지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냐고. 결국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결국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자, 1960년도에 또 대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1960년대 대선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나이가 너무 많아. 80대야, 80대. 이승만 대통령이 누구야? 대한제국부터 출발해가지고 막 독립협회 막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사람 아닙니까? 연세가 너무 많으세요. 근데 이 당시 헌법에서 이 당시 이제 대통령과 부통령제가 있는데 만약에 대통령의 유고 시에는 그 전권을 누가 가져가냐면 부통령이 가져가게 돼 있어요. 자, 지금 자유당이 지금 정권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데 자유당의 대통령이 지금 이승만이야. 이승만. 부통령은 이기붕.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후보로 나왔는데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돼가지고 돌아가셨어. 그러면 이제 부통령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어받게 되는데 문제는 이 이기붕의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없어요. 야당의 장면 이제 부통령 후보,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로 나왔거든. 여기 이제 민주당의 그 대통령 후보로는 조병옥이 있는데 조병옥은 결국 이제 사망하게 됩니다. 사망이 돼서 결국 이제 공석이 돼버리고 이 부통령 후보가 이제 중요한 건 부통령 후보.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이 돌아가셨어. 그러면 부통령의 장면이 만약에 있다면 정권은 자유당에서 민주당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960년대 대선은 부통령 선거가 중요한 거예요. 부통령. 근데 중요한 건 이기붕 인기가 없다니까. 이게 장면이 될 것 같다니까. 그러니까 자유당이 난리가 난 거야. 야, 이러다 정권 뺏기겠다. 라고 해서 그러니까 정권 뺏기겠다 이제 이런 위기감이 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정권을 뺏기면 돼요. 아니, 순리대로 가라고요. 순리대로. 얼마나 못하면은 국민들이 정권을 옮기겠어요. 그러니까 순리대로 가면 되는 거야. 인정을 해야지, 인정을. 근데 인정을 안 해요. 여기서 이게 민주주의가 어그러지는 거야. 뭘 했냐면 대규모 부정선거를 저지릅니다. 대규모 부정선거를 저질러요. 이게 그 유명한 1960년 3.15 부정선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선거를 치렀냐면, 야, 이 대박이야. 예를 들면 마을의 유권자가 100명이야. 100명이 투표를 해야 돼. 근데 뚜껑을 열었어. 그랬더니 이승만, 이기붕 찬성표가 150표가 나온 거야. 이게 말이 돼? 유권자 수는 100명인데 찬성표가 150표야. 이게 말이 되냐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미리 집어넣은 거지. 주책맞게도 너무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자기들도 놀란 거야. 야,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막 숫자를 아예 다운시키기도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3.15 부정선거를 벌어진 모습을 본 거야. 누가? 학생들이. 학교에서도 반장을 이렇게 안 뽑아요. 이렇게 뽑는 반장 선거가 어딨냐고. 근데 어른들이 막 대통령을 뽑는데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뭐야 이거. 제가 이야기했죠. 학생은 역사의 거인이라고. 시대의 어떤 흐름 속에서 아니요. 옳지 않음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이야기했던 그 DNA를 가지고 있다고. 학생들이 또 들고 일어납니다. 초등학생까지 들고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4.19 혁명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약속을 안 지키고 이렇게 부정한 모습을 보이면 이거는 무너져야죠. 무너져야죠. 이게 바로 4.19 혁명이더라.
3.15 부정 이 3월 15일 날 이때 이제 그 마산에서 이렇게 부정 선거를 막 하는 모습 보니까 학생들이 들고 일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김주열 학생이 사라집니다. 실종이 돼요. 실종이 되고 며칠 뒤에 마산 앞바다에서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떠오릅니다. 떠올랐는데 눈에 최루탄을 맞은 상태로 떠올라요. 그게 사진으로 신문으로 공개가 됩니다. 지금 제가 봐도 너무 처참해요. 이 모습을 딱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팍 열받는 거예요. 야, 이게 최루탄을 지금 애한테 쏴가지고 죽인 거야? 이게 이제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던 것이죠. 결국은 막 전국적인 어떤 그 시위가 펼쳐지게 되었고,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은 물러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4.19 혁명이에요. 4.19 혁명의 키워드, 부정선거, 김주열, 그리고 이승만의 하야. 요 세 가지, 하나, 둘, 셋, 요 키워드.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진짜 잘 나옵니다. 진짜 잘 나옵니다. 꼭 기억하세요. 오케이?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면서 허정, 이제 외무부 장관이기도 했죠. 이 허정이 과도 정부를 이끌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정부가 갑자기 무너졌으니까 뭔가 과도기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허정 과도 내각이 들어섰고, 이 허정 과도 내각이 이제 개헌을 하게 돼요. 왜냐면 이게 정말 뭐 헌법이 너덜너덜해졌잖아 지금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헌법, 그리고 대통령제 이거 문제 심각하다. 라고 해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바로 내각 책임제 개헌, 여기 3차 개헌이에요. 1차 개헌이 발췌 개헌, 2차 개헌이 4.4 5.입 개헌, 3차 개헌이 바로 내각 책임제 개헌이에요. 요거는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내각 책임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집권당이 국정을 책임지는 거예요. 집권당에서 장관도 나오고 차관도 나오고 뭐 총리도 나오고 다. 일본 알죠, 여러분들? 일본이 내각 책임지잖아요. 영국도 내각 책임지고요. 집권당이 모든 걸 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집권당이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부는 좀 따르죠. 물론 집권 여당이긴 하지만 그건 여당일 뿐이지 그 여당이 국정을 책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쨌건 정부가 있단 말이에요. 행정부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또 책임을 짓는, 대통령이 책임을 짓는 거라고요. 근데 내각 책임제는 국회가, 집권당이 모든 걸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권당에서 총리를 배출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 총리가 모든 걸 이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각 책임제의 양원제. 양원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미국식 상원 하원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원격이 이제 민의원이고요. 상원격이 참의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의원과 참의원, 이렇게 양원제를 기반으로 한 3차 개헌에 의해서 장면 내각이 그래서 들어서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는 최초이자 마지막이에요. 여기 내각 책임제, 장면 내각이 들어서는 겁니다. 4.19 혁명의 결국은 장면 내각이 들어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약속을 안 지키면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배워야 돼. 약속을 지키는 거. 민주주의는 깔끔하게 룰대로 가는 거예요. 그 룰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그리고 룰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에요. 이게 안 된 거야. 안 되니까 결국 4.19 혁명을 통해 가지고 이승만 정부가 쫓겨나들, 하와이로 쫓겨나들 가잖아. 왜 이렇게 비참한 모습을 보이게 되냐고. 약속을 안 지키니까 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4.19 혁명의 결과 장면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최초이자 마지막 내각 책임제. 자, 들어서게 되는데